첫 번째 이슈는 오늘 새벽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 이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트럼프 3차 미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 논의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백악관에서 한미 정상회담 개최가 됐는데요. 비핵화 단계적 이행 놓고는 약간 결이 다른 얘기가 나왔다. 이렇게 돼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 한국 무기 대량 구매 기로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를 나왔어요. 여기 잠깐 사진 보시면요. 7번째 만난 한미 정상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지금 백악관에서 악수를 하고 있고요. 옆에 동부인을 했습니다. 부인들도 배석을 한 상태에서. 그리고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서로의 모두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은 앞에 이제 미국 기자들의 질문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요. 양 정상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비핵화를 위한 한미 공조를 뭐 튼튼하게 하자. 이런 원칙적인 합의를 했는데요. 그럼요. 워싱턴에서 최중락 기자가 전하는 자세한 소식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가 백악관 현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 부부를 맞이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함께 한미 단독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는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북한과의 협상은 빅딜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We want sanctions to remain in place. At this moment, we're talking about the big deal. The big deal is we have to get rid of the nuclear weapons.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재개는 지금은 적기가 아니라며 적절한 시기로만 표현했습니다. 문 대통령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한미 동맹을 강조했습니다. 그 비핵화의 목표에 대해서 완벽하게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피실 틈 없는 그런 공조로 완전히 문제가 끝날 때까지 공조해 나갈 것이라는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앞서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볼턴 안보보좌관, 펜스 부통령을 잇따라 만나 하노이 정상회담 평가와 앞으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북미 대화의 모멘텀 유지와 톱다운 방식으로 성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고, 폼페이오 장관과 볼턴 보좌관은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고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한미동맹을 확인한 문 대통령은 구체적인 회담 내용을 가지고 김정은 위원장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해 직접 설득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MBN 뉴스 최중락입니다. 네, 지금 리포트 들어보셨지만요. 차주현 의원님. 네.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들의 생각. 네. 원칙적으로는 공통분모가 있어 보이는데 네네. 약간씩 뭔가 결은 달라 보여요. 그렇다면 네네. 어제 정상회담을 진행하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과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어떤 거였을까요? 네,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 정도예요. 예. 그 최종적인 목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사실은 이 포괄적 합의 단계적 이행은요. 예. 이거는 실질적으로 실행되다 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건 미국도 받아들이는 거고요. 이게 이견이라기보다는 최종적인 상태 자체가 완전한 북한 핵 능력의 이제 해체냐. 예. 아니면 이게 북한도 중간중간에 미국이 어떻게 어떤 대응 조치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최종 상태가 가변적일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어느 정도 수용해줘야 된다라는 입장 간의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완전한 비핵화라는 거는요. 이거는 완전히 북한 핵을 북한 핵 능력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걸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이 단계적으로 이행되는 과정에서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건 어떤 거냐면요. 이거는 핵 보유국들 간의 군축회담으로 의미를 하게 돼요. 미국 입장에서 이렇게 받아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핵 군축회담 모양새가 되면 결국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일단 인정해주고 협상을 시작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FFVD를 강조를 하는 거고요. 우리는 보다 좀 탄력적인 접근을 지금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어제 정상회담이 끝난 뒤에 공동 기자회견 아니면 공동 성명 이런 건 없었습니다. 사실상 어떤 실무적인 회담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공개된 것보다는 공개되지 않은 회담 내용이 훨씬 많을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네네. 차주원 위원께서 추정하시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속내를 터놓고 얘기를 했을까요? 글쎄요, 근데 완전히 흉금을 터놓고 이야기할 시간이 이번 그 전반적인 일정상 있었느냐 하는 거는 조금 의문인 게 지금 영부인들께서 배석을 하셨잖아요. 보통 이제 이 1대1 단독 대자라는 게 통역을 제외하면 보통 있게 되거든요. 이 과정에서 서로 정말 이제 이 개인적인 친분에 의한 거라든가 마음속에 있던 얘기를 털어놓게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기회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양측의 실무선에서 지금 사실은 이 방식은 완전 이번 정상회담은 탑다운이라고 보기는 힘들고 그 조정된 의제들을 중심으로 지금 의견이 교환됐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기 전에 참모들을 먼저 만나고 얘기를 한 뒤에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거든요. 네. 그 말씀이시군요, 그러면. 네네. 과거와 달리 톱다운이 아니라 어느 정도 먼저 조율을 하고 가서 그 그렇죠. 주제를 그러니까 이야기했다. 문 대통령께서 이제 이 백악관 참모들을 만난 것도 그랬지만요. 폼페이오 장관까지 포함을 했어요. 그 실질적으로 이 정상회담이 있기 전에도 한미 간에 지금 외교 당국 간에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그 청와대와 백악관 간에도 계속 협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수준을 벗어나는 합의라든가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럼 거예요.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다른 얘기가 오갔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밖에 알려지지 않은 얘기들은 조금 더 의견의 조정을 요하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견해차에 가까운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윤경호 의원님. 어제 사실은 이 북핵과 관련된 얘기 말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동부인 상태에서 이제 모두 발언으로 문재인 대통령의 감사 표시를 했는데 그 내용이 한국의 무기 구매 그리고요. 관세 얘기를 하면서 고맙다는 얘기를 했어요. 자,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정상회담 자리를 항상 돈 얘기를 꼭 꺼내는 전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또 그랬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쿠에서 어떤 얘기들이 오갔느냐 이거에 대한 짐작을 할 수 있는 단초인데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으로 건너갈 때 전문가들 그리고 언론에서는 두 가지를 주문을 했습니다. 북한의 그러니까 비핵화의 개념과 후속 조치에 대한 한미 간의 불일치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와달라. 또 하나 한미 간의 동맹으로서의 공조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다면 이거 역시 메우고 와달라 이건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당연히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의식을 했을 거고요. 그와 관련된 언급들이 쭉 나와 있죠. 이를테면 빅딜 또는 뭐 톱다운 방식 그다음에 문 대통령의 얘기 중에는 가장 핵심은 남북이든 미북이든 대화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된다라는 점을 강조한 거 이게 가장 큰 메시지일 겁니다. 나중에 아마 정의용 안보실장의 사후 브리핑에서 나온 얘기인 걸로 확인이 됩니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다면 북한의 입장을 듣고 와서 나에게 전해달라라고 얘기를 했다는 걸로 사후 설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미북 간에도 3차 회담의 길을 열어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이런 공개된 몇몇 의전적인 바탕 위에 나온 표현들을 보면 어찌됐든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 비핵화에 대한 개념의 불일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한 거고 그다음에 한미 간의 공조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있다면 이거 역시 메워달라 이거 역시 저는 뭐 확인이 됐다고 봅니다. 그 확인의 어떤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감사하다라고 표현을 하면서까지 한국이 미국 무기를 대량으로 구매하기로 했다라고 한 얘기를 굳이 꺼낸 거는 그러니까 그 무기 구매 얘기는요. 지금까지 무기를 사줘서 고맙다는 건지 앞으로 뭘 살 것인지 약간 그건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처음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러 달려갔을 때도 당시에 우리 입장에서는 T-50 훈련기를 미 공군에서 채택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현안이 걸려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그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게 나중에 알려졌고요. 트럼프 대통령은 그 대가로 이를테면 대잠 초계기 같은 고가의 장비를 우리가 사주는 문제를 논의했던 게 나중에 나왔거든요. 이번에 역시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들을 지금 이 앵커 얘기처럼 지금까지 우리가 산 거를 얘기한 건지 아니면 앞으로 살 거를 얘기한 건지 그러나 후자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런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 간의
과의 이 단독 회담을 예. 어찌됐든 본인의 비즈니스를 위해서 본인의 비즈니스, 미국의 비즈니스 뭐 예. 그런 거죠. 이걸 위해서 최대한 활용을 했고 그걸 대회에 아예 그냥 공표를 해버린 고단수의 어찌 보면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장사꾼 같은 기질을 여실히 보여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어제 북한 매체를 통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그런 모습이 계속 비춰지고 있거든요. 기사 준비했습니다. 한국일보입니다. 김정은 제재에 굴복 없다. 이렇게 강조하면서 자력갱생 얘기를 수십 번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국일보는 이거를 핵협상, 장기화를 염두에 두고 계속 뭔가를 버티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했네요. 내용 보시면 대북 제재에 맞서기 위한 전략으로 삼았다. 미국의 일괄 타결 방식에 대한 거부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판하는 적대 세력에게 타격을 줘야 된다. 그 방법은 바로 자력갱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북한 대미 협상 우호 국가 없는 상황에서 무력 도발 등 극단적 선택을 유보했는데 일단 외교 다변화, 그러니까 중국 그리고 러시아 등등입니다. 장기전을 시사했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들어온 소식인데요.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입니다.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됐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있어요. 자, 차주 교수님. 네. 자력갱생 강조한 부분. 네네. 아무래도 대북 제재가 보완이 쉽게 풀리기 어려운 것 같다. 그래서 대비를 좀 해야겠다. 이런 점을 북한 내에 강조한 건가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자력갱생은 김정은 위원장 시대에 들어와서는 일관되게 강조된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에 이 자력갱생이라는 이 단어가 예사롭지 않은 거는 아무래도 대북 제재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겁니다. 예. 일단 내부적인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하는 메시지는요. 사실 한 20%가 대외용이랑 80%는 대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인민회의에서 자력갱생을 통해서 조금 앞으로 경제에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돌파해 나가자라는 메시지가 주라면 외부에 대해서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대북 제재를 그렇게 쉽게 풀어주지 않는다라고 해도 우리는 견딜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가 결국은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대북 제재를 협상 수단을 가지고 우리의 비핵화를 압박할 생각은 하지 말아라. 예. 세 번째는 그러나 핵실험이나 이 미사일 재발사와 같은 극단적인 행위는 우리도 취할 마음이 없다라는 세 가지 메시지가 숨어 있다라고 봐야죠. 일단은 대내용 메시지가 있지만 밖으로도 그런 의미를 좀 여기에 내포하고 있다. 네네. 그래서 최근에 이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이 한참 안 나타났다는데 최근 이틀 동안은 집중적으로 좀 보도가 되고 있어서 비중 있게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께 이 질문 좀 드려볼게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 3차 또 북미 정상회담, 이 모멘텀이 중요하니까 이걸 이어가야 된다. 이런 부분을 강조한 반면 트럼프 대통령은 단계적으로 밟아야 된다. 아직 서두를 것 같지는 않다 해서 약간 그 부분은 다르게 얘기했어요. 그건 어떤 의견 차이일 수 있습니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오늘 귀국합니다. 그 이후에 김정은 위원장과 조만간 만날 가능성, 이건 어떻게 좀 보십니까?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예.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북한과 여러 가지 당신들이 대화를 진행을 해라. 그것이 대북 특사를 보내든 또는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하든 거기에 관련된 얘기를 나한테 전달해 다오. 만나서 아무튼 알려달라고 했어요.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미국 정부의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다시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우리 대한민국 간의 신뢰관계 확인을 하고 그렇게 해서 그걸 바탕으로 바로 북한과의 여러 가지 대화를 다시 지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대통령 돌아오시면 어떤 형태로든 간에 북한 김정은과의 새로운 대화를 그렇게 해서 새로운 방안을 하노이 노딜 이후에 경색된 이 국면을 뚫을 수 있는 그 길을 당연히 찾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또 그것을 위임을 받고 왔고 그래서 그 길을 계속 모색할 것이다. 그렇다면 좀 궁금한 것은 과연 언제쯤 접촉이 이루어질까요? 현재 얘기되는 거는 4월 27일이 이제 남북 정상회담 1주년 되는 해기 때문에 그런 때기 때문에 그 정도 기간에 맞춰서
뭐 남북 간의 긴밀한 협의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4월 27일이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 김정은도 여러 가지 자력갱생 외치고 예. 뭐 의지를 과시하고는 있지만 예. 한편으로는 이 협상을 깬다는 그런 뭐 어떤 단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전혀 없었거든요. 미국에 대한 뭐 직접적인 비난이나 이런 그렇죠, 것도 안 그렇죠. 나요. 미국에 대한 비난도 없고 미사일이나 핵에 대한 무슨 도발에 관련된 암시도 예. 없었고 예. 그런 길이 열려 있기 때문에 양쪽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북미 간에는 지금 신뢰가 형성이 안 돼 있고 예. 그 촉진자 중재자로서의 문재인 대통령 역할은 더 중요해지고 그 시간도 이제 많지 않다. 그래서 그 일에 매진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북한이 쓴 표현 보면 이렇습니다. 뭐 특정 국가나 인물을 지적하지 않고요. 오판하는 적대 세력.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모호하게 표현을 한 겁니다. 뭐 대충 짐작은 가거나 떠오르긴 하지만 직접적으로 표현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사자가 이걸 가지고 문제 삼기도 애매한 이런 표현들이 등장해서 완전히 어떤 상황을 판을 깨거나 이러지는 않은 분위기 분명히 감지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만 글쎄요. 굉장히 좀 부수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또 의정과 관련된 얘기도 하거든요. 태극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일단 사진부터 좀 봐주시죠. 이쪽 여기 보면은 전 비행기를 뒤로 하고 있는 태극기 사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미국 앤드루스 기지에 도착했을 당시에 미국 쪽에서 준비한 태극기인데요. 태극기 색깔이 우리의 규격하고는 좀 다릅니다. 밑에가 파란 하늘색이죠? 보시면 옆에 하늘이 보이는데 그 색깔 거의 같습니다. 원래는 짙은 파란색이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태극기 색깔이 이게 무슨 빛이 바렌 색깔인가 뭐 이런 얘기가 지적이 좀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옆에 사진을 좀 보시죠. 여기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숙소로 사용했던 블레어 하우스입니다. 뭐 영빈거 아니죠. 여기에 태극기가 걸려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사괴를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괴가 우리의 규격 태극기와는 달리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이 태극기가 어떻게 제작이 됐는지 좀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그러니까 규격과 맞지 않게 이 사괴가 굉장히 크게 그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약간 잘못된 태극기거든요. 그래서 미국 쪽에서 약간 어떤 의전의 실수인가? 아니면요. 사실은 정상이 그리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해외 방문할 때 사전에 우리 의전팀 내지는 현지 대사관 측에서 이런 걸 사전 점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을 좀 놓친 게 아닌가 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사진 제가 설명드렸고요. 기사 보시면 이렇습니다. 미국에서도 휘날린 엉터리 태극기다. 사계 비율이 맞지 않고 태극기 색깔도 우리 규격과는 좀 다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쉬운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김정재 의원님. 네. 얼마 전에 사실은요, 외교부에서, 이 스페인과의 어떤 행사와 관련해 구겨진 태극기 때문에 논란이 됐고, 당사자가 뭐 그 자리에서 물러난 일까지 있었거든요. 근데 미국에 갔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장소에서 태극기 부분, 약간 좀 아쉬움이 느껴지네요. 이 부분은요. 사실 기본 준비가 안 된 거죠. 예. 너무나 아쉬운데요. 예. 의전의 기본이 그 나라를 상징하는 국기에 예. 제대로 걸리는 겁니다. 근데 지금 스페인 사건이 일어난 지 정말 며칠이 되지가 예. 않았습니다. 구겨진 태극기가 예. 며칠 되지 않아서 이렇게 또 이제는 엉터리 태극기 또 색도 바랜 태극기가 그것도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예. 정말 큰 일을 앞두고 예. 이렇게 제대로 준비 안 됐다라는 게 정말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4월 11일 예. 김정 100주년을 기념해서 우리 모든 뭐 정치인들이 다들 상해도 가고 전 세계에서 지금 그런 소위 말하면 태극기와 함께 예. 국가의 어떤 축제일 같은 이런 예. 때 열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태극기가 기본이 안 됐다라는 거는 저는 예. 두 가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은데요. 예. 지금 의전팀이 분명히 갔을 겁니다. 예. 청와대 쪽에서.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기강이 해이해져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거 의전팀의 사고가 비단 이것뿐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뭐 말레이시아 가서 예. 인도 인사말을 한다든지. 인사말로 올라든지. 네, 발틱 가서 뭐 예. 발칸이란 단어를 쓴다든지. 예, 예. 체코 가서 체코슬로바키아라는 예. 단어를 쓴다든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계속 연일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시 잘하겠다는 것도 계속 터지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대사관도 문제인데 예. 지금 외교부가 배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면 너무 북한 문제에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그 이외에 소위 말하면 외교부가 정말 해야 될 일, 경험과 실력들을 가진 외교부 직원들이 지금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주면 그거 만들어낸다고 심부름 센터 역할을 한다고 얼마 전에 또 굉장히 불만이 가중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중요한 일에 외교 대사관에서 이것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은 지금 현재 정말 외교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고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외교부 사실 대한민국 외교부가 굉장히 실력 있는 특히나 주미, 주일, 주러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는 굉장히 허탈하다. 외교부가 있으나마나한 존재가 아닌가. 투명 부처다. 그런 얘기가 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 부처 힘 좀 실어줘가지고 적어도 기본에 좀 충실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저희가 긴장하고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그런 시기 같습니다. 물론 뭐 태극기 부분이 우리나라 태극기 외국분들 보시기에 약간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실수가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정식으로 방문해서 정상회담 자리인데 이런 부분은 좀 꼼꼼하게 챙겨줬으면 윤경호 위원께서 보시기에 이거는 미국 측의 결례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놓친 겁니까? 미국 의장대가 갖고 있는 태극기고요. 그다음 블레어 하우스에서 소장하고 있는 상대 나라의 태극기인데 굳이 따지면 그럼 이 전 행사 때는 어땠을까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죠. 그때도 똑같은 태극기가 사용이 됐다면 지금 보도되는 거에 보면 옛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방문할 때도 이렇게 색깔이 약간 바랜 듯한 기가 있었고 그 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 방문할 때는 제대로 된 게 걸렸고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그런 점에서 물론 우리 김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의전팀들이 제대로 역할을 못하면 분명히 질책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사전에 저게 우리가 갖고 있는 태극기였으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었고요. 그러나 미국 의장대 그다음에 미국 블레어 하우스가 갖고 있는 거라는 점에서 그쪽에서 사전에 점검이 여기까지 이루어질 수 있었느냐. 결국 매뉴얼의 문제 같아요. 양국의 정상회담이 벌어질 경우에 이런 것까지도 세세하게 한 번쯤 점검해 보는 걸 이번 기회를 계기 삼아서 봐야죠. 고영진. 그 이전에 이제 한 스페인 차관회담에 걸린 태극기는 완전히 우리의 결례고 실수고. 그렇죠. 우리는 너무 뚜렷하게. 우리는 이제 보직 해임 당하고 징계 절차에 들어가 있고요. 근데 이 경우는 이런 것 같아요. 우리가 역으로 그럼 뒤집어서 미국 미국 대통령 일행이 왔는데 우리의 영빈관에 잘못된 미국 국기가 걸렸을 때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별 그 표가 우리가 굉장히 크게 걸었다. 됐든가 뭐 그렇다면 작게 됐든가 그 책임은 어디다 먼저 묻겠습니까? 우리의 결례죠. 그렇죠. 우리가 사실은 저쪽에 미 정부 측의 결례인 것인지 일차적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그래서 그걸 점검해야 될 미 대사관 측이 제대로 책임을 다했느냐. 그런 면에서도 우리가 뭔가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한 스페인 태극기와 이 경우는 조금 달라 보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외교부의 기강회의라든지 실수들이 누적이 되다 보니까 이 문제도 아까 윤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과거부터 이런 일이 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눈에 보이고 지적이 되는 거거든요. 그때는 있었는데 안 보였을 수도 그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외교부가 좀 반성하고 다잡고 매뉴얼을 다시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무튼 조금 아쉬운 장면에서 이제 언론에 이제 포착이 됐습니다. 정치권 기사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 내용 좀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야당 또 인사 참사다. 여당도 고개를 젓는데 청와대에서는 괜찮다, 문제없다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향신문이 좀 지적을 하는 기사를 실었군요. 야, 이미선 후보자 사퇴 촉구, 정의당도 본업이 주식 투자인가 이렇게 한탄을 했죠. 여당 내에서도요. 조국 조현옥 수석 거취 문제 지금은 결단을 좀 해야 될 시점이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다고 하네요. 청와대 관계자 낙마까지 갈 상황은 아니다 이런 인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내용도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여당 내부서도 이미선 주식에 국민이 분노했다. 부정적 여론을 청에 전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제 이미선 후보자의 남편이 이제 페이스북을 통해서 글을 올리면서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놨는데 그중에 하나입니다. 이 후보 남편, 여기 아래 부분에 있어요. 아내
앱도 쓸 줄 모른다. 내 연봉이 5억이 조금 넘는다. 15년 소득. 뭐 지금 주식 갖고 있는 그 가치를 웃돈다. 그래서 본인은 좀 억울하다. 뭐 이런 심경을 좀 밝혔죠. 그렇지만 논란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여러 가지 입장 표명을 했거든요. 그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미선 후보자의 청문회는 한마디로 참담함 그 자체였습니다. 주식 거래와 관련된 모든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배우자가 했다라는 어이없는 답변만 일관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이미선 후보자는 헌법재판관보다는 국민연금 기금 운용사로 가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 전원은 이미선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며 이 후보자가 자진 사퇴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야당이 어떤 장관 후보자보다 굉장히 거세게, 어떤 경우보다 지금 인사청문회 마치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고요. 뭐 여론도 그다지 이렇게 호의적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고용진 의원님. 이런 상황에서 청와대 어제 여러 가지 기사로 이제 익명입니다. 관계자를 통해서 7대 검증 기준에는 어긋나는 게 없었다. 지금 봤을 때 낭박까지 갈 상은 아니다. 뭐 이런 설명이 있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밤에 돌아오게 되는데요. 자, 이미선 후보자 임명이 될까요? 아니면 어떤 다른 조치가 좀 있을까요? 7대 검증 기준에 문제가 없다고 다 괜찮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정말 문제가 있다고 우리가 판단이 들면 지명 철회 내지는 또는 자진 사퇴를 해야 될 텐데요. 저는 이 이미선 후보자 청문회를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그러고 보면서 저도 좀 답답한 마음으로 봤어요. 어떤 부분이 그래서 이제 답답해요? 여러 가지 뭐 비난도 있고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때 우리 이미선 후보자를 공격하면서 나왔던 질문들을 우리한테 한번 다시 던져보면서 그때 나왔던 많은 그 질문의 관점들이 좀 고정관념이나 이런 기득권의 논리로 바라보는 것은 아니었는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 몇 가지 나온 대표적인 그 부정적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주식이 많냐? 그렇죠?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주식이 많은 게 그렇게 잘못인가? 그렇죠. 주식이 많은 자체는 문제가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여러 가지 자본시장 육성 정책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자산가를 비롯한 많은 국민들이 지나치게 부동산 보유 비중이 높다. 여러 가지 주식이라든지 이런 자본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기업의 자금이 흘러갈 수 있는 이러한 류의 그 재산 증식 또는 투자 방법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미선 후보자는 다른 재산은 거의 없어요. 이 남편이 주로 주식에 투자했다는 거. 전체 재산 중에 주식이 80%가 넘어요. 그것이 약간 금액도 좀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한테는 굉장히 뭔가 이상하고 나쁜 것으로 보이지만 한번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배우자가 그 남편이 모든 재산을 다 관리했다는 것. 그리고 본인은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건 믿을 수 없다 이거지만 사실은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관으로 들어가 있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도 청문회를 통해서 왜 네가 네 재산을 모르고 당신 부인이 알고 있는데 당신이 모르느냐 그 질문을 받고 당황하고 억울해 했거든요. 이런 경우도 사실은 이미선이라는 사람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든 거는 남편한테 맡기고 그다음에 결국은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로 재산 공개가 아니라 재산 신고 대상이거든요. 그렇게 했다는 거.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그 남편이 했든 어쨌든 그런 것들이 뭐 비공개 정보라든지 이런 불법적인 루트를 통해서 투자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지만 그것은 현재로서는 의혹이거든요. 그것은 지난번에 이유정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밝혀져서 지금 검찰이 기소를 했단 말이죠. 기소 상태가 이 경우도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전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남편과 배우자의 말을 종합해 보면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이고 금융위는 만일에 요청이 있다 그러면 조사하겠다는 것이니까 과연 그러한 몇 가지 지적들이 올바른 것인가 꼭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저는 지금 좀 차분하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헌법재판관 될 줄 당신 모르지 않았냐? 몰랐죠. 왜냐하면 이분을 지명한 이유는 서우남이라고 하는 서울대나 명문대 출신 50대 남자가 아닌 그야말로 지방대 출신의 비주류 아닙니까? 여성?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을 알고 준비해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자기가 헌법재판관이 될 것이라고 보지 않았고 예. 청와대나 정부 측에서는 예. 헌법재판관 구성의 다양성을 위해서 예. 이런 분을 추천을 한 것인데 예. 남편의 그런 재산경식 과정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이어서 이것이 과연 불법적이고 그런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예. 당연히 여러 가지 정리한 수순을 가야 되지만 예. 그렇지 않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분위기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그냥 할까요? 아니면 좀 다른 조치가 있을까요? 제가 어떻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기준, 예. 법적인 어떤 기준을 예. 만일에 못 미쳤다. 예. 그렇다 그러면 고민해 봐야 되고요. 예. 결국은 그 기준 중에 하나가 국민 눈높이라는 게 있지 예.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렇게 예. 던진 질문들은 예. 우리의 국민 눈높이라는 것이 과연 지금 이 후보를 향해서 던진 것들이 적합한 것이냐는 한번 점검해 보자는 취지인 거죠. 저는. 알겠습니다. 옆에 이제 김정재 의원께서는 약간 웃으시면서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신 것처럼 얼굴 좀 약간 얘기를 하셨는데 예, 말씀하시죠. 지금 요 관련해서 그것도 같이 좀 얘기하세요. 뭐 약간 다른 생각이 예. 아니고요. 완전히 다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뭐 하나는 사실 뭐 제가 반박을 하는 건 아니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야당 의원으로서 국민의 생각을 좀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얘기를 좀 드릴게요. 지금 헌법재판관이 될 걸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지방대, 비주류, 여성 이런 식으로 못했기 때문에 뭐 나는 준비할 수 없었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방대에 있는 학교와 서울에 있는 소재학교 구별해서도 안 되고요. 남성, 여성 구별해서도 안 되고 주류, 비주류도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누구나 다 장관이 될 수 있는 거고요. 또 누구나 다 공직자는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특히 헌법재판관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여기는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결정하는 대통령 탄핵까지. 그래서 법률의 위헌까지 다 담당하는 정말 중요한 자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주식 투자 왜 못하냐 그러는데 하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주식 투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지금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주식 투자한 거예요. 지금 42억 중에 35억을 주식 투자를 했고요. 그중에서도 OCI라든지 뭐 전혀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그런 그 회사들의 주식을 샀는데 지금 주식 그 매수와 매도 과정을 보면 매수하고 가격이 오르고 그다음 매수하고 가격이 뛰고요. 또 가격이 뛴 다음에 한참 있다가 매도하면 가격이 떨어지고. 여하튼 제가 최근에 돈이라는 그 영화를 봤는데 거의 돈에 나오는 그 주식 투자하는 거 비슷하던데요. 그러니까 특정 주식에 집중이 돼 있고 거래 횟수가 굉장히 많다는 점이죠. 그것도 좋습니다. 그것까지 다 괜찮다고 치더라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주식과 관련된 회사에 재판을 맡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윤리 강령에 나와 있습니다. 당연히 회피 신청을 했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히 남편은 그 회사, 자기 주식 보유한 회사에 특허 소송을 다 담당을 했습니다. 이거는 이해충돌 그 문제뿐만 아니라요. 이거는 굉장히 도덕성의 문제를 넘어서는 법적 문제로 아마 가야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더 이상한 게 이 헌법재판관 제안을 받았을 때 내는 서류가 있습니다. 서류가 두께가 이 정도 되는데요. 굉장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게 소위 말하면 고위공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입니다.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기가 직접 다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보면 나는 이거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바로 판단이 될 겁니다. 그리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게 지금 이유정 사건, 유정 사건 이유정이 똑같은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지금 기소가 됐습니다. 3월 11일 날. 3월 11일 날 기소가 됐는데 열흘 뒤에 이 사람을 이런 사실을 다 알고도 지금 추천을 한 겁니다.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사전 질문서에 보면은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사전 질문서는 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식을 타인의 명의로 예치한 사실이 있느냐. 본인이나 배우자나 자녀가 비상장 주식을 갖고 있느냐. 그다음 내부 정보로 증권 불공정 거래를 한 적이 있느냐, 직무와 관련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적이 있느냐라고 본인과 배우자와 자녀를 다 묻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서류를 다 제출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걸 누가 검증을 합니까? 인사 검증 라인 조국 수석, 조현옥 수석 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뭘 한 겁니까? 알겠습니다. 지금 전혀 안 한 거예요. 고용진 의원과 김정재 의원 두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국민들이 정말 약간 분노하는 일이죠. 분노하는 일입니다. 약간 좀 결이 다른 설명을 해주셨어요. 이런 내용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제 판단하실 거고요. 지금 맨 끝에 조국 민정수석, 조현옥 인사수석 도대체 어떻게 한 거냐 이런 걸로 마무리를 해주셨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조국 수석과 관련된 얘기가 어제 나왔습니다. 부산에서 나왔습니다. 보시죠. 한국일보입니다. 부산서 조국 출마론 꿈틀. 내년 총선 영입 1순위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부산시당에서 이렇게 밝힌 겁니다. 여기 보면 전재수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11일 여러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밝혔어요.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조 수석이 부산으로 내려와야 한다. 총선을 앞두고 인재영입위원회가 발족할 예정인데 조 수석이 영입 대상 1순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요. 전재수 위원장의 이야기 직접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부산 발전 또 시민 행복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리고 가능하면 국정 운영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면 좋겠다. 예. 요 정도의 인재 영입의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던 거고. 그러면 누가 있냐? 예. 라고 이제 기자분께서 물으시길래. 예. 아니 대표적으로 청와대에 조국 수석이 있지 않냐? 라고 했더니 조국 1순위 영입 선언 이렇게 다각적으로 좀 기사가 나왔던 것 같고요. 예.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왕 기사가 나왔으니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 일단은 영입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일단은 영입 1순위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출마해야 된다. 이런 주장과 어떤 희망이 담겨 있는 얘기 같아요. 윤영호 의원님. 지금 이 분위기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총선 출마론 왜 나왔을까요? 정치라는 게 사실 이렇게 유명세를 기반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끄는 거 굉장히 유리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시점에 조국 민정수석 현직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저는 두 의원님들 말씀을 들으면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 때도 그랬고요. 이번에 이미선 헌재 재판관 후보자의 얘기 역시 공직의 무게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이 당사자들이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그러니까 이유정 헌재 재판관 후보자는 지금 현직 부장판사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부장판사라는 자리에 있으면서 그 감당을 해야 되는 공직의 여러 가지 책임감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들 아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본인이 이 헌재 재판관 후보자로서 이번에 도마 위에 올랐던 게 얼마나 충돌이 많이 되는지 이걸 아마 저는 스스로도 느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여론이 좋지 않은 이유는 바로 그 점이 아닌가 싶어요. 조국 수석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조국 수석이 현직 민정수석으로서 지금 야당에서는 저렇게 책임론을 물을 정도이고 최근에 인사 실패라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상당 부분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쪽에서는 그런 것들을 다 오히려 덮는다? 아니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오히려 총선에 영입을 해서 이 사람을 지금 한쪽 당에서 후보로 활용하겠다? 이 정치에 너무 사실은 무책임함일 수도 있어 보여요. 저는. 아마 이 여권 쪽에서 글쎄요. 여권 쪽 전체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조국 수석에 대한 어떤 공격이 야당의 부당한 공격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그렇다면 아예 총선에 출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가요? 그렇다면 저는 뭐 지금 이렇게 거론되는 분들이 차라리 이 공직을 그냥 던지고 정말 그 사실 엄밀히 따지면 청와대 민정수석이라는 건 대통령을 위해서 옆에서 일하는 핵심 참모이기 때문에 정치인이에요. 정치인으로서 뭐 이런 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공직의 무게를 생각한다면 공직이 갖는 여러 가지 책임감을 생각한다면 저는 조국 수석이 이렇게 총선에 뭐 나간다 아닌다 이런 걸 얘기를 하려면 민정수석 자리를 빨리 떼내고 그리고 나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얘기해도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직에 있는 한은 이런 얘기 나오는 거는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고영진 의원님, 이제 뭐 더불어민주당에 계시니까요. 이런 얘기가 지금 현직 민정수석 지금 일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이 한 1년 남았는데 이 얘기를 던지는 걸 청와대는 어떻게 좀 받아들일지 모르겠어요. 전재수 의원 뭐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본인이 부산시당위원장으로서 지난번 보궐선거 치렀습니다만 영남의 민심이 많이 우리 여당으로서는 안 좋아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걸 대비하는 좀 절박한 입장에서는 인재 영입들이 굉장히 그걸 전환시키는 어떤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 마음은 이해는 하겠는데요. 지금 여러 가지 중책을 맡고 있고 사법개혁 부분 그리고 그렇죠. 최근에는 이런 인사 문제, 검증 문제 이런 거에 또 책임을 갖고 응답을 하고 해야 될 그런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지금 거론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시기적으로는 적절치 않다 이런 생각을 전 개인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 본인도 지금 누차 얘기하자면 본인이 출마할 생각이 없어요. 안 한다고 실제적으로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과거의 정치 역사를 보면 본인이 원치 않더라도 결국은 일종의 책임감이라든지 진영의 요구 때문에 나간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본인도 원치 않고 또 여러 가지 중요한 직책이 한가운데 있고 그래서 뭐 지금 뭐 거론되는 것은 부산의 그냥 정치권의 바램 정도로 본인이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 시점상 적절하지도 않고 그냥 일각의 얘기 정도로 받아들이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임시정부 100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해외에서도 있었고요. 국내에서 있었는데요. 그 기사 먼저 하나 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광복군이 내린 여의도서 상하이서 함께 기린 임정 100년이다. 그래서 어제 여의도에서 행사가 있었죠. 여의도에선 임정 수립 1919년 맞춰서 19시 19분에 10,000명 국민 참여 축제가 열렸습니다. 상하이에선 임시정부 재연 행사 5당 원내대표당 유공자 후손이 참석을 해서요. 과거에 우리 임시정부 인물들이 찍었던 사진처럼 여기 보시면요. 똑같은 모습을 취하면서 뒤에 태극기를 걸고 이렇게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뭐 이런 모습들이 어제 있었어요. 그럼 어제 행사 저희가 영상으로 좀 묶어봤습니다. 보시죠.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 제2조 대한민국은 임시정부가 임시의정원의 결의에 따라 통치한다. 첫 합동작전이기도 했던 이 작전명은 바로 독수리. 네. 뭐, 하여튼간 100주년. 그러니까 100이라는 숫자에 대한 어떤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100이면 1세기입니다. 1세기 전의 상황, 그리고 1세기 지난 지금의 모습, 뭐 여러 가지 이제 교차되고 있습니다. 요 100주년과 관련돼서 국경일 얘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 기사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시정부 수립일인 어제입니다. 그리고 4월 11일이 되죠. 이 날을 국경일로 지정을 할까 이런 얘기입니다. 박광훈 의원 개정안 대표 발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논의가 시작이 된 겁니다. 법안으로요. 그리고 9월 17일 광복군 창설일도 뭐 격상한다 이 얘기도 있는데 일단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국경일로 정할 것인가? 국경일이 되면 그날 하루 휴일이 되는 겁니다. 자, 김성수 변호사, 요 국경일 정하는 문제는 법적으로 어떻게 절차가 됩니까, 통상? 이게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언제인지를 정하는 법이 있습니다. 그게 국경일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제 이 국경일법을 개정을 해서 이 두 날, 4월 11일과 9월 17일을 이제 공휴일로 넣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국가적으로 국경일이 된다고 하면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임시정부 수립일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도 인정하는 뭐 국가의 경사인 일이기 때문에 그러면 임시정부 시점부터 우리나라의 역사가 이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100주년을 맞이해서 이제 박광훈 의원이 대표 발의를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네. 자, 그럼 오늘 두 분 의원 나오셨는데요. 일단 법안이 발의가 됐으니까 논의가 될 겁니다. 국회에서. 그렇다면 김정재 의원과 고영진 의원 이 국경일 지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시간이 지금 빨리 가고 있습니다. 한 1부 저씩 의견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정재 의원님. 네, 뭐
굉장히 의미 있는 날이기는 한데요. 예. 이거 이제 국경일로 정하는 것은 그래도 사회적 합의라든지 예. 또 역사적 합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한민국 임신정부 100주년을 국경일로 한다는 것은 혹시 그것을 또 건국일로 정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예. 따라서 이 부분은 이제 개정안 발의를 했으니까 국회에서 좀 논의하고요. 국민들의 의견을 좀 모아서 좀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조금 신중하게 가서 네. 좀 더 의견을 모으고 시간을 좀 둬야 된다. 이 말씀이시네요. 고용진 의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뭐 법안이 발의됐고요. 예. 논의는 할 텐데 우리 헌법 전문에 보면요. 예. 우리나라는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 이렇게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예. 지금 100주년 맞이해서 여러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00주년, 예. 100년을 한번 정리하고 또 새로운 100년을 예. 준비하는 이 시점에 예. 저는 우리가 한번 우리 민족의 정기를 다지고 다시 나가자는 그 단합의 취지, 예. 이런 역사를 다시 보자는 취지에서 국경일 기념 국경일로 정하는 것은 의미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이라도 좀 법안 통과해서 정하는 것이 저는 찬성입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네요. 네. 두 분 의견이 역시 약간씩 결이 다르게 좀 나왔습니다. 헌재 판결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내용이죠. 낙태죄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 보겠습니다. 매일경제입니다. 헌재 임신 22주까지는 여성 자기 결정권이 우선해야 한다. 그러면서 낙태죄는 위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보시죠. 현행법은 태아 생명 보호에 일방적, 절대적 우위를 부여하고 있다. 이런 게 문제다 지적을 했고요. 낙태 허용 시기와 범위 등 내년까지 법 개정을 통해서 정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소수 의견은요. 태아의 생명을 보호할 다른 효과적 수단이 낙태죄 처벌 말고는 없다 이러면서 이거는 합헌이다. 낙태죄는. 또 이런 소수 의견이 있었지만 이건 소수 의견이라서 다수 의견에 따라서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왔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있는데요. 보시죠. 경향신문입니다. 소수 의견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설명이 돼 있어요. 우리 모두 태아였다. 낙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명 침해 행위다. 이러면서 소수 의견을 내신 분이 조용호, 이종석 재판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태아였다. 이러면서 이거는 유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여기서요. 어제 이제 헌재 결정은 여러 가지 반응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영상으로 묶었습니다. 보시죠. 역사는 진보한다! 역사는 진보한다! 여성을 옥죄고 있던 족쇄 하나가 풀려나간 판결이라고 생각을 하고 드디어 우리나라에도 변화가 생기는구나. 주체적인 대상으로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헌재 판결 이후 발생될 모든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조속히 대책을 근데 우리가 다 바꿔도 되는 거죠. 예. 자, 그런데요. 이제 과제가 국회로 왔습니다. 헌재가 입법을 내년까지 하라고 했거든요. 그렇다면 과연 어떤 내용으로 법을 만들어낼까? 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중앙일보입니다. 임신 후 언제까지 낙태를 허용할 것인가? 일단 어제 헌재는요. 태아의 독자적인 생존 능력이 22주 이후에는 있다. 그래서 일종의 어떤 가이드라인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22주라고. 자, 그럼 법을 정해야 되는데 법에는 그럼 임신 몇 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게 해줄 것인가? 여러 가지 좀 논의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요. 현행 모자보건법은 여러 가지 조건을 달아서 24주까지 허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의학계는 24주면 태아 살릴 수 있다. 독일, 프랑스는 12주, 미국은 일부 6주까지만 허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저희가 의원 두 분 모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입법사항이 오늘 많거든요. 그래서 논의를 하셔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렇다면 임신 몇 주까지를 낙태할 수 있게 허용을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런 제한 없이 그냥 다 허용을 해야 될 것인가? 자,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진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우리 중앙일보에 나온 헌재 가이드라인이 예. 22주 아닙니까? 예. 저거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예. 의학계의 견해가 예. 22주, 3주 차에 예. 500g으로 미숙아로 태어난 아이를 살린 그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요즘에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습니다. 22주에 태어나도 네.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의학적으로 학계에서는 한 3주부터는 일종의 생명권을 예. 확실히 인정을 해야 된다는 취지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사회경제적으로 여성들이 자기가 임신한 사실을 알고 예. 좀 늦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예. 그다음에 자기의 여건이 어떤지 파악해보고 주변하고 상의해보고 예. 결정을 내릴 때까지의 시간이 한 그 정도는 필요하지 않냐. 이 두 가지 예. 의학계의 소견과 사회경제적 의견이 합쳐져서 22주로 헌재가 예. 판결을 내린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예. 미국의 경우도 12주는 예. 우리나라의 헌재에는 불가피한 경우에 22주까지 허용을 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임신한 여성이 예. 자기 결정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원치 않는 임신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일반적으로 12주라고 하는 데가 있고 예. 주별로 다르기도 한데 예. 여러 경우가 있습니다만 예. 저는 헌재 판결과 그 내용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서 한다 그러면 22주. 가능하면 그 가이드라인을 지키면서 하는 것이 사회적 논란을 그렇다면 조금 더 들어가면 22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적합하다 보시면요. 그러면은 22주까지는 낙태를 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떤 조건 없이 그냥 자유로운 의사 결정으로 할 수 있게 해야 되냐? 아니면 또 조건을 달아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조건을 지금은 22주는 붙인 거예요. 불가피한 경우에 예. 이렇게 붙인 건데 예.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더 존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원치 않는 임신이라는 건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좀 더 여유롭게 폭을 주느냐. 예. 결국은 이 문제는요. 태아의 생명권하고 여성의 자기 예. 결정권은 일종의 제로섬 관계거든요.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많이 인정해주면 예. 태아의 생명권이 축소되는 것이고 태아의 생명권을 많이 인정해주면 그것이 반대로 여성의 결정권이 예.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예. 입법 과정에. 그러나 전반적으로 지금 헌재에서 깊이 논의한 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선에서 가는 것이 향후의 사회적 논란을 줄이는 그런 길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행 모자보건법에서는 24주까지는 낙태할 수 있다는데 굉장히 엄격한 조건이에요.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에 대해서. 예를 들면 어떤 성폭행이라다 이런 걸 때문에 임신했던 경우는 이걸 허용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낙태죄가 위헌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법에서 과연 몇 주까지인지를 정할지 아니면 아예 정하지 말지 뭐 이런 것까지 논의를 해야 됩니다. 김종재 의원께서는 요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몇 주 정도까지가 적합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상당히 뭐 어려운 문제인데 예. 그 헌재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는 아까 우리 고용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의학계에 아마 의견을 참고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소위 말하면 생명을 언제로 살아있는 생명을 언제로 볼 것인가. 그래서 한 22주 정도 되면 완전 생명체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낙태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렇게 그 좀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이제 해외 사례도 보면 12주가 좀 다수를 이루는 것 같아요. 12주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의학계라든지 아니면 지금 이번 이 법이 가지는 의미가 아까 그 결국은 태아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그 어느 곳에 더 비중을 둘 것이냐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시기 정하는 것도 한번 같이 충분히 생명도 존중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의학계라든지 종교계라든지 이제 헌법 불합치는 됐으니까 그 기간 내년 2020년 12월 31일까지 법을 이제 만들어야 됩니다. 개정을 해야 되는데 그때까지 충분한 논의를 좀 거쳐야 될 것 같고요. 또 어떤 게 필요하냐 그러면은 지금 사실 낙태 관련해서 상담 제도를 좀 미리 만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결정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뭐 숙려 기간이라든지 숙려 기간 동안 뭐 도울 수 있는 제도라든지 상담을 좀 받을 수 네,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거라든지 독일에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법적으로 저희가 몇 주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정해진다면 그것을 아까 다른 조건들이 뭐가 붙느냐 그러는데 그런 조건들을 그런 제도들을 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임신 초기를 의학적으로 보면 14주 정도까지를 의학계에서는 임신 초기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요 헌재 판결과 관련해서 남은 과제가 잠깐 있어요. 왜냐하면은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기 때문이거든요. 그 기사에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여주시죠.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제 헌재 결정이 났는데요. 그냥 바로 위헌이 아니라 헌법 불합치입니다. 그럼 내년까지는 법이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낙태죄 재판 중인 사람들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금
법 개정 전이라도 무죄 판결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는데 김성수 변호사, 그럼 지금 이 낙태죄 관련해 갖고 재판이나 처벌을 받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헌법재판소법 예. 47조 3항에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예. 합헌 결정이 있었다고 한다면 예. 합헌 결정이 있었던 다음 날부터 소급해서 이 위헌 결정이 난 부분에 대해서는 예. 이제 효력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예. 그 사이에도 이제 판결을 받고 이미 처벌을 받으셨던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은 재심을 청구를 해서 재심? 무죄를 예, 다시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사안이고 그렇게 될 것이기 때문에 예. 2020년까지 일단 이 법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수사기관이나 이제 법원에서도 예. 무죄를 선고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처벌을 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수사기관에서는 더 이상 수사 안 하고 뭐 무혐의, 뭐 불기소 이렇게 되는 거고 재판을 받고 있는 분은 그냥 아니 무죄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네, 맞습니다. 기소 유예를 아마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죄는 있으나 유예한다 이렇게. 이게 헌법 불합치라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어떤 법적인 혼란은 없는 거군요. 그렇게 결정을 하면 되니까. 예, 맞습니다. 사실상 위헌 결정인데 시간만 조금 둔 셈이군요. 예, 그 법 개정을 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야 이제 잘 만들 수가 있겠죠. 어제 헌재 결정 중에서 또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른바 자사고 이슈입니다. 요 내용에 대해서는요, 저희가 두 개의 신문 기사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주제는 같아도 내용은 다르다. 신문 대 신문 보시죠. 자, 두 가지 신문입니다. 한겨레와 동아일보를 비교해 보겠는데요. 똑같이 어제 헌재 결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겨레는요, 고교 서열화 해소, 제동권 헌재다. 그리고요, 동아일보는요, 평등권 침해 탓에 자사고 폐지가 멈칫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겨레 기사 보시죠. 자사고 일반고 이중 지원 허용, 고교 서열화 해소, 지금 이런 정책이 있는데요. 제동권 헌재다. 그러니까 헌재 탓이다. 약간 이런 느낌의 기사입니다. 보시면 이중 지원 금지 위헌, 학생 불이익이다. 이렇게 어제 헌재가 판단했는데요. 입도 선매 우선 선발 막았지만 자사고 선호 경향 지속될 듯하다. 그래서 이게 좀 고교 서열화 정책에 지금 이게 차질을 빚게 됐다. 이렇게 좀 다루고 있어요. 반면에 동아일보 기사 보시죠. 헌재 학생 학부모 평등권 침해다. 문정부 자사고 폐지 정책이 멈칫했다. 이렇게 약간 기사 내용이 결이 다르죠. 보시면요. 중복 지원 금지 원칙만 규정하고 자사고 불합격자 진학 대책이 없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제 헌재 결정이 두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걸 간단히 얘기하면 뭐 이렇습니다. 자사고와 일반고의 이중 지원 금지한 것은 위헌이고요. 다만 자사고와 일반고를 동시 선발하는 것은 합헌이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똑같이 입시가 진행되는데 이제 결정이 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봐야 되는지 두 가지 기사가 조금 결이 달라서 비교해 봤는데요. 윤경호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보셨어요?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 자사고나 일반고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현행 제도대로 입시 제도가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길게 봐서 자사고나 외고 이런 특목고 포함한 선발을 통해서 학생들을 뽑는 이런 학교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른바 고교 서열화를 그렇습니다. 명분은 고교 서열화를 가속했다 이건데 근데 항상 어느 사회든지 수월성 교육이 갖는 긍정적인 측면도 분명히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창의력을 가진 엘리트들을 키울 수 있는 길을 완전히 다 닫을 것이냐. 우리가 지금 공교육, 일반 고등학교 체계만으로 충분히 그런 아이들을 양성을 해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뭐 또 다른 반론이 있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자사고나 특목고나 외고나 과학고나 뭐 이런 것들이 갖는 창의력을 가진 엘리트들을 육성을 하는 순기능도 있었다면 이렇게 일거에 정리를 할 수 있을까. 어제는 현재의 제도대로 그냥 유지할 수밖에 없도록 헌재가 1대1로 판결을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그냥 가야 되지만요. 지금 자사고 재지정 평가라는 게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아마 조만간 또 한 번의 격돌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될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가 될 것 같군요. 다음 기사 보시죠. 다음 기사 넘겨주시죠. 황하나 씨 관련 기사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기 있습니다. 황하나 봐주기 수사 사실로 드러나는 건가요? 관련 경찰 2명을 직무배제를 했습니다.
마약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하는데 직무배제. 과거에 2015년 당시에 수사했던 경찰들을 직무배제했다. 그럼 이게 김성수 변호사, 이게 부실 수사를 인정한 겁니까? 아니면 뭔가 봐주기를 인정한 겁니까? 아직까지 어떤 사실이 확정된 부분은 아니고 이제 청문감사를 위해서 이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 조사를 위해서는 이 사람들이 지금 직무를 보고 있으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직무배제를 우선했던 그런 사실이고 사실관계 확정은 이후에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꼼꼼하게 들어가 보기 위해서 일단 일에서 손을 떼라 이겁니다. 맞습니다. 아무튼 두 가지 부실 수사냐 봐주기냐 지금 다 두 가지 의혹을 받고 있거든요. 경찰 쪽에서 좀 적극적으로 조사를 좀 해야겠습니다. 자, 이번엔요, 사진 속에 담긴 사연을 들어보는 순서입니다. 박진아 아나운서가 전하는 이슈 컷 보시죠. 이슈들을 사진으로 살펴보는 시간 이슈 컷입니다. 첫 번째 이슈 태그는 빌레나무입니다. 교실 한쪽 벽에 푸른 잎사귀의 나무들이 보입니다. 이 나무는 제주 서부 지역에서 자라는 빌레나무인데요.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해 8월부터 서울의 한 초등학교 2개 학급 교실에 빌레나무로 만든 식물벽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하지 않은 학급보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평균 20% 감소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국립생물자원관은 어제 빌레나무의 보급 시범 사업을 확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두 번째 이슈 태그는 비자 발급입니다. 베트남 하노이의 한국 대사관 앞 도로입니다. 비자를 발급받기 위한 인파들로 북적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가 지난해 12월 3일부터 하노이와 호찌민, 다낭 등에서 베트남 대도시 주민에게 복수 비자를 발급을 허용해주면서 비자 신청이 급격히 늘었습니다. 5년 동안 방문 횟수와 상관없이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최장 30일씩 체류할 수 있는 비자이기 때문인데요. 최근 하노이 영사부에만 하루 평균 2,000에서 3,000명의 시민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이슈 태그는 신인류입니다. 여기 오래돼 보이는 치아 유골들이 있습니다. 어제 프랑스 자연사박물관 연구팀이 필리핀의 한 동굴에서 발견한 인류 유골이 지금까지 발견된 인류 종과는 다르다라는 내용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는데요. 여기 보이는 이 사진이 호모 루노센시스라는 신인류 유골입니다. 이 유골에선 태초 인류로 알려진 오스트랄로피테쿠스와 현생 인류인 호모사피엔스의 모습을 한 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컷이었습니다. 새로운 인류의 유골이 발견이 됐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침의 매일경제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